5월 9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가 이제 종료가 됩니다. 그래서 5월 전까지 이제 급매물이 굉장히 증가할 거라고 하는데 요거는 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저희 아파트도 올해 1월에 매물이 0이었습니다. 0. 그러니까 한번 부동산에 물어봤는데 매물 나온 거 있냐?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52건이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무슨 일이 생긴 거냐? 이 매물이 0이었던 단지가 52개가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건 뭐 사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진짜 현실적인 이야기인데 이렇게 매물 증가가 되는 이 현재 분위기, 이 분위기가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보시나요? 어떠신가요, 박사님? 당연히 공급의 증가는 가격을 하락시킨다고 보죠. 지금 이제 다가구 주택 5월 9일부터 시작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요자는 아직도 망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더 떨어지기를 바라고. 그렇기 때문에 매물이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네. 3월 매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 네네. 3월 달에.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수요자는 아직도 망설이고 다주택자는 이제 초조하지요. 5월 9일이 지나면 양도 차익이 80% 넘는 양도세를 내야 되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해서 매물을 내놓는데도 불구하고 안 또 팔리고. 대출도 규제되잖아요. 대출도. 그러니까 수요가 그렇게 달라붙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물만 계속 쌓여가면 집값이 저는 계속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책적인 효과는 좀 어느 정도 정책의 방향대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금융당국이 임대사업자를 등록한 다주택자들에게 관행적으로 해주던 대출 연장, 뭐 그냥 관행적으로 대출 연장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허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한 1만여 가구 정도가 어떻게 보면 뭐 100%는 아니겠지만 매물로 나올 수 있는 전망이 있는데 이 정도 나오면은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게 될까요? 이제 다가구 주택 갖고 있는 분들이 아마 대부분 대출을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을 연장을 안 해주면 현금으로 그걸 메꿀 수 있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모르겠지만 그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면 매물이 다수가 나오겠죠. 네네. 대출을 더 이상 안 해준다고 하면 매물이 다수가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도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기사에도 보면은 임대사업자 대출 연장을 막아서 1만여 채 정도의 매물을 유도한다. 뭐 이런 보도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시장에 뭐 100채, 1000채도 아니고 이제 1만여 정도의 가구다라고 하면은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박사님이 이제 부동산 시장을 지켜보셨는데 지금까지 집값 흐름의 역사적으로 지금의 이런 분위기가 나타났던 때가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하고 뭐 비슷했던 시기가 혹시 있나요? 요즘에 이런 현상은 과거에 나타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과거의 집값의 급등 현상은 고도 경제 성장률이 있어요.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했어요. 소득이 급속하게 증가한 시점이었어요. 그때 부동산 가격 상승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고도 경제 성장기에 나타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이것 때문에 상승을 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틀려요. 네. 자, 금년에만 해도 경제 성장률이 2%다 밑으로 예측한단 말이에요. 네. 어느 기관이나. 네. 그 정도로 저성장 구조고 또 인구가 또 감소하는 국면이잖아요. 네. 경제 성장이 굉장히 낮은 상태고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런 상태에서 집값이 오를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집값을 잡을 때 대량 공급으로 집값을 잡았거든요. 네네. 88년도에. 네네. 노태우 대규모. 정부 때. 예. 분당부터 해서 분당, 삼본, 일산, 평촌 이런 신도시를 대량으로 공급함으로써 집값을 그때 잡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은 대량 공급으로 집값을 잡을 게 아니고 저는 공급은 충분하다고 봐요, 지금. 다만 수요가 과잉돼 있고 그 과잉된 수요가 투기 수요다. 투기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이제 집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오르는 상태는 불로소득이거든요. 불로소득. 그래서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투기적인 수요가 굉장히 많이 붙어요. 집만 사면은 집값이 오르더라. 그거는 과거의 추세예요. 과거의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경제 성장기의 상황이에요. 그때 떨어질 때는 대규모 공급으로 인해서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공급을 그렇게 안 해도 물론 공급도 지속적으로 청년들한테 젊은 청년한테 저가의 주택을 공급을 해야 되겠죠. 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공급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의 문제예요. 앞으로 수요는 계속 줄어들 건데 인구도 자꾸 줄잖아요. 고령화 진행되잖아요. 수요가 자꾸 줄어들 텐데 그래서 과거의 부동산값 상승 패턴하고는 지금의 패턴은 완전히 다르다. 고도 경제 성장기와 지금 성장이 멈춘 상태에서의 부동산값 상승 구조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그럼 이제 사실 30년 동안에
단 한 번도 나타난 적이 없었던 좀 약간 이례적인 그런 지금 국면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성장이 멈췄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성장이 멈춘 상태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까 박사님 얘기하셨던 것처럼 경기의 후행적 성격을 좀 갖고 있는 게 부동산이고 아무래도 지금 최근에 한국 경제가 뭐 주식 시장은 굉장히 뜨겁지만 그렇게 좋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소리들이 들리고 있는데 부동산 투자 심리는 결국 경제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박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한국 경제가 사실상 거의 IMF 때와 비슷한 수준으로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면에서 이 IMF 때와 비견할 만큼 지금 한국 경제가 어렵다고 보시나요? 지금 IMF 때하고 지금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 네네. 장사가 대부분 안 된다 그러고 또 아파트 상가 보면 공실이 어마어마해요. 공실이 어마어마해요. 또 강남 같은 데도 보면 공실률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부동산 가격이 침체냐 하는 거는 상업용 부동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요. 네네. 그 다음에 뒤따라오는 게 주거용 부동산이에요. 근데 상업용 부동산은 우리나라 지금 침체가 시작됐거든요. 네네. 공실도 늘어나고 침체가 심화되고 있어요. 좀처럼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이러한 회복이 경제 성장이 다시 이루어지고 소득 수준이 다시 높아지고 과거처럼 되지 않는 이상은 이러한 상가에 대한 경기는 살아나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경기 침체의 골은 점점 깊어가고 있는데 아파트값만 오른다. 그거는 이제 그동안에 아까 갤럽 연구조사에도 보지만 부동산에 대한 심리가 이제 안 오를 것이다 하는 게 40% 네네네. 넘잖아요. 이거는 이제 이미 심리가 꺾였다는 거예요. 부동산은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심리적인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한 번 오르기 시작하면 좀처럼 꺾이지 않아요. 또 한 번 내리기 시작하면 좀처럼 오르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심리적인 영향이 굉장히 큰데 이런 갤럽 연구조사에 의하면 부동산에 대한 심리는 이미 꺾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려가기 시작하면 좀처럼 회복이 어려운 장기 하락 국면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러면 이 지금 박사님 얘기를 들으시는 많은 분들은 장기 하락 국면이라는 말에 그러면 내가 지금 집을 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그럼 집을 안 사고 당분간은 무주택자로 전세를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은 어떻게 박사님 보십니까? 기다리는 게 좋겠죠. 기다리는 게. 근데 집이라는 거는 그래요. 지금 강남 상군을 굉장히 올랐고 또 외곽은 안 오른 지역도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집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그 사회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거든요. 안정감을 가져요. 그래서 안정감을 가지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지는 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 감당 능력이 된다면 거기에 맞는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 거는 자기가 사회생활을 한다든가 직장생활할 때 굉장히 안정감을 가져오는데 지금처럼 막 불로소득을 노리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서 사는 거는 저는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해서는 안 돼. 내가 감당 능력 범위 내에서 집을 사서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능력도 안 되면서 뭐 강남 3구가 집값이 오르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것이다. 지금 평당 3억 가는데 앞으로 5억 간다. 또 평당 10억 간다. 막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 걸 보고 나서 앞으로 그런 데다 투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한 채 가지는 건 좋은데 내 감당 능력을 봐가지고 거기에 맞는 집을 가지는 건 좋지만 불로소득을 노리고 투기적인 수요를 노리고 집을 사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럼 나중에 낭패를 저는 당한다고 봐요. 지금 뭐 낭패를 사실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죠. 2026년도가 되면서 2021년도에 신규로 대출 주담대 증가액이 50조 정도 되는데 그중에 상당수가 5년 고정 혼합형 고정금리. 이게 이제 올해 26년도 들어오면서 금리가 좀 전환이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낭패를 보실 수 있는 일이 생기고 있다. IMF 총재가 대한민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콕 찍어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분께서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가 글로벌 기준으로 봤을 때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이 부채 문제를 뭐 사실 지금 박사님이 계속 이 얘기를 해주고 계신 거예요. 사실은 어느 정도나 심각한가요? 가계부채 문제. 지금 가계부채가 이제 2,000조 가까이 되거든요. 잘못하면 2,000조가 넘어갈 수도 있어요. 네네. 이 가계부채만 놓고 본다면 OECD 국가 중에서 최상이에요. 가계부채가. 네네. 그러니까 가계부채도 터질 수 있는 하나의 폭탄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대출을 줄인다, 대출 규제한다 하는 것도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한 방편이거든요. 네네. 지금 가계부채가 더 늘어나면 나중에 방어할 수 없는 지경이 오거든요. 2,000조가 너무 뿌리면 안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2,000조에 육박했단 말이에요. 네네. 가계부채만 따지고 볼 때. 1979조 원인가 뭐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가계부채가 더 늘어난다면 이 가계부채 때문에 핵폭탄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파산을 하고 우리가 과거에 경기 침체 IMF 때 보면은 많은 분들이 길거리에 나왔고 많은 분들이 또 억울하게 돌아가시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가계부채를 줄여나가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출 규제라든가 하는 거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일환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한국은행이 그동안에 아까 박사님 얘기하실 때 금리 인상을 좀 안 했다. 좀 더디게 했다. 미국이 금리 올릴 때만큼 안 했다. 이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지적은 어떤 맥락에서 이야기를 해 주신 걸까요? 한국은행이 이제 금리를 미국보다 더 많이 내는 데는 이유가 있죠. 가계부채가 어마어마하게 많대. 아, 우리나라가. 금리를 내리지 않으면 많은 가게들이 파산을 한단 말이에요. 금리 때문에. 그래서 가계부채가 지금 이렇게 높은 상태. 아까 OECD의 최상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네네. 가계부채가. 이런 상태에서 한국은행의 고충도 있을 거예요. 네네. 아, 금리를 미국보다 더 많이 내려야 되겠다. 파산자를 많이 막을 수 있겠다. 또 자영업자들 부채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분들의 파산을 더 막을 수 있겠다 해서 금리를 내린 거예요. 네네. 그러나 이거는 단견이라고 봐요. 많이 내린 거는 전 단견이다. 부동산가 폭락을 막고 또 많은 가계대출을 받은 분들의 파산을 막을 수 있는 한 방안도 되지만 우리나라 경기 전반으로 봐서는 금리를 내리지 말았어야 됐죠. 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어려움이 겪더라도 어려움이 겪겠죠. 국가 정체가 어려워지는 경우를 막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하해서는 안 됐었죠. 미국이 이제 금리를 인하하는 속도보다 우리나라 금리 인하 속도가 조금 좀 상대적으로 너무 빨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적을 좀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나라 지금 뭐 소동기 박사님께서는 계속 금리 인상을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면 빨리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실제 우리나라 시장 금리는 이미 2.5% 기준금리보다 훨씬 높습니다. 3년 국채 금리는 3%대 거의 중반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거의 실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는 굉장히 온도 차이가 좀 있는 지금 상황이고 이런 걸 보더라도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여건만 갖춰지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환율이 높은 시기 뭐 약간 전쟁의 영향도 있겠죠? 지금은 환율이 예. 전쟁 영향도 크죠. 예. 환율이 이렇게 높고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부동산 같은 이런 실물 자산에 투자 오히려 해야 된다. 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앞으로 뭔가 이렇게 유가가 올라가고 뭐 인플레이션이 좀 더 유발되게 됐을 때 실물 자산이 좀 더 강한 역할을 하지 않겠냐. 또 뭐 이렇게 옛날에 우리가 듣는 사고방식으로 보면 또 그럴듯합니다. 박사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이제 원리가 맞는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실물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렇죠. 분이 네. 훨씬 더 유리해요. 그거는 경제적으로 맞는 거예요. 당연히 맞는 거예요. 실물 자산을 갖고 있는 게 맞아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화폐 가치가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원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는 상태로 가져온단 말이에요. 네네. 이런 상태에서는 나중에 뭐 지금 현재는 저는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형태가 지금 우리나라에 나타나고 있다고 봐요. 경기는 침체되면서 물가는 오르는 이런 상태가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네네.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 더 무서운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과 같은 디플레이션, 중국과 같은 디플레이션.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예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거나 해서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수요가 없어지면 디플레이션이 심화돼요. 소비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여력이 없어지는 거죠. 일본은 지금 30년 동안 디플레이션이에요. 일본의 집값이 뭐 반값이 아니라 반의 반값 이하로 떨어졌잖아요. 상업용 부동산은 10분의 1 값, 20분의 1 값으로 떨어진 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어요. 네네. 30년 동안 네네. 안 되고 있어요. 뭐 일부 동경의 중심지에 일부에 오른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20년 이상 떨어진 다음에 오르는 거니까 장기간의 디플레이션이 겪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초입에 와 있는 상태에서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디플레이션이에요. 경기가 더 침체되면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은 실물 자산이 방어하는 건 맞지만 디플레이션이 나타나면 부동산 값의 폭락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수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디플레이션하는 건 살기가 어려워서 수요 여력이 없다는 거죠. 아무도 부동산을 살 만한 여력이 없어진다. 그럼 폭락하는 거죠. 이게 디플레이션의 위험이거든요. 네. 지금 인플레이션을 주장하면서 실물 자산을 그래도 지금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에 우리 서동희 박사님이 뭐라고 대답을 해 주셨냐면 스태그플레이션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경기가 막 뜨거워져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과 달리 스태그플레이션은 인플레이션처럼 보이지만 경기는 죽는데 물가만 올라가는 그렇죠. 이런 현상 뒤에 나타나는 현상은 디플레이션이다. 그러면 디플레이션을 맞았을 때 실물 자산은 폭락할 수 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게 경기가 뜨거워서 올라가는 인플레이션이 아니다라는 것을 주목을 해야 된다. 속으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건설사도 어렵고 정부 공급도 최근에 없었기 때문에 공급이 앞으로 부족해서 집값이 폭등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실제로 우리가 이제 입주량을 매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들을 보면 서울 수도권, 그러니까 서울과 경기, 인천 이런 지역을 봤을 때 유독 서울이 앞으로 한 4년 5년간 공급이 직전 한 2, 3만 가구 정도 됐던 것보다도 훨씬 아예 거의 뭐 1만 가구도 안 되는 수준의 이런 정도의 공급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은 좀 흔들리는 것 같아도 공급이 이렇게 장기간 3, 4, 5년간 없으니 지금이라도 빚을 내서 빨리 집을 사야 된다. 뭐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우리 박사님 어떤 얘기를 해주시고 싶어요? 이제 공급 문제는 이제 수요 공급의 논리는 당연히 맞아요. 공급이 증가해야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건 맞아요. 근데 과거는 공급이 실제로 부족했어요. 근데 지금은 우리나라 전체 주택 보급률이 103%예요. 전국은. 서울은 한 94% 가까이 돼요. 94%. 주택 보급률이. 그러니까 서울의 자가 보유율이 43%란 말이에요. 이거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못 사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공급이 부족한 게 아니라 배분이 잘못되어 있다. 집값이 급등해서 살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었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수요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죠. 어느 특정 지역이 자꾸 오르니까 불로소득을 기대하고 살려는 수요가 자꾸 늘어요. 나는 돈만 있으면 저 집을 살 거야 하고 기다리는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이런 수요가. 네네. 근데 이런 수요들은 공급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물론 공급은 진행을 해야 돼요. 공급은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공급이라는 거는 지금처럼 거품이 잔뜩 낀 상태로 분양가를 해서 공급해서는 의미가 없고 거품이 빠진 정부에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을 해서 결혼한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서울의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다가 평수도 작은 평수 말고 큰 평수 그런 위치에다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건 좋은데 공급만 늘리면 안 돼요. 거품이 잔뜩 낀 분양가로 공급을 해봐야 살 능력은 또 안 생긴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 사겠어요? 투기 수요만 사겠죠. 내가 두 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네 채 사고 살 능력 있는 사람이 계속 사겠죠. 그래서 지금 다가구 주택 다주택자들 이 다주택자들을 지금 규제하는 이유도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한 거예요. 우리가 공급의 증가는 새로 신축하는 것도 있지만 가지고 있는 집들을 내놓는 것도 공급이거든요. 그러한 공급이 저는 더 크게 작용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새로 짓는 신축 공급은 뭐 10,000세대 이하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에 대한 어떤 보유세 압박이라든지 이런 양도소득세 중과세 유효 중료라든지 이런 압박을 통해서 10,000 가구, 20,000 가구가 시장에 나오면 그것도 공급이다. 그건 공급이지. 당연히 공급이지. 신축만 공급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공급을 확장시켜주는 게 다가구 주택. 거기에 대한 규제죠. 네. 자, 부동산이 10년 사이클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보면 이제 10년 사이클에 따라서 뭐 상승과 하락이 좀 반복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이 하락 초입이라고 하면은 10년간 시장 진입은 조금 안 하는 게 좋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게 무주택자가 집을 지금 산다면 언제쯤 어느 정도 컨디션이 됐을 때 사는 게 좋다 이렇게 좀 가이드를 주신다면 어떤 가이드? 우리가 이제 제가 이제 40년 동안의 사이클을 봤더니 그동안의 사이클이 10년 주기로 사이클이 네네.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네네. 10년 주기의 사이클이 꾸준히 유지됐었어요. 그런데 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시점에 코로나가 왔어요. 하락할 시점에. 하락을 해야 되는데. 예. 하락을 해야 되는데 코로나가 와서 거의 뭐 제로금리로 됐단 말이에요. 네. 미국도 제로금리가 돼버렸잖아요. 맞아요. 우리나라도 금리가 굉장히 낮아졌고 금리가 낮아지면서 유동성이 풍부해져서 집값이 상승했다. 떨어질 쯤에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클이 깨져버린 거죠. 코로나 때문에 사이클이 깨져버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떨어질 쯤에 안 떨어지고 지속적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 지속 기간이 지금 10년이 훨씬 넘어요. 10년이 보통 4, 5년 정도 단위로 올랐다 내려왔다 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제 기억으로는 그 시작점이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정부 말 2015, 16 요때부터 상승을 시작을 해서 그렇죠. 상승을 시작했죠. 문재인 정부 때 2017, 18년 지나고 20, 21년서부터 폭발했다가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이제 22년도에 한번 떨어졌었어요. 그렇죠. 그때 금리 올리면서. 네, 금리 올리면서 떨어졌는데 그때 다시 떨어지는 걸 정부에서 막았잖아요. 22년도에. 정부에서 더 이상 떨어지면 안 되겠다. 둔촌 주공이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나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 해가지고 다시 살려냈어요. 구원투수로 등판을 해서 막 보금자리론 주택 뭐 대출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정책금융 또 하고 정책금융을 엄청나게 풀어가지고 집값을 살렸단 말이에요. 예. 그때 2022년도에 떨어지게 놔뒀으면 지금처럼 이런 폭등이 나타나지 않아요. 사이클이 깨진 상태에서
이제 하락 국면에 접어들려고 하는 상태에서 그때 강남도 한 30-40% 떨어졌잖아요. 떨어지려고 하는 시점에 정부가 인위적으로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새로운 부작용이 또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상태에서는 떨어질 때 안 떨어지고 또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 10년 이상의 장기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사이클상. 사실 중간에 그런 일은 있었지만 박사님 말씀대로 2015-16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2022년도에 떨어지는 건 있었지만 큰 흐름으로서는 상승을 해왔고 그렇다면 하락장이 지금 초입이라면 그냥 산술적으로 보면 2030년대 중반까지는 하락할 수도 있는 긴 사이클이 나타날 수도 있다. 그게 상승하려면 과거처럼 뭐 코로나라든가 그런 질병이 나타나서 또 금리가 0%가 제로 금리가 되면 상승 국면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상황에서 그런 상황이 나타날 가능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인 하락장이 지속되고 다만 우리는 10년 정도 하락하고 끝나면은 저는 해피하다고 봐요. 디플레이션이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지속돼 버리면 우리나라는 일어서지 못할 지경으로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과감한 구조 조정과 또 과감한 수요 억제 정책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 저는 잘한다고 보거든요. 과감한 수요 억제 정책을 해서 이게 집값을 잡아 나가는 사실 말해 20-30년 동안의 침체를 막기 위해서 장기적인 침체를 막기 위해서 일본과 같은 그런 장기 침체를 막기 위해서 그런 막기 위해서 지금 수요 억제 정책을 하는 것은 저는 시의적절하다고 보고 있죠. 박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뭔가 좀 명확해지는 느낌이 듭니다. 10년 정도의 하락 사이클 뭐 100%는 아니지만 나타날 수도 있다. 자 그렇다면은 내 집 마련을 하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그렇다고 뭐 집을 안 살 수는 없는데 내가 어느 정도의 요건이 갖춰진 거면 자 어디까지를 무리한 투자다 영끌이다 그건 안 된다라고 말리는 선이고 그 정도면 뭐 실거주라면 하락장세라 하더라도 실거주를 위해서 사는 거라면 괜찮다. 그 기준을 우리가 보통 대출을 놓고 봤을 때 몇 퍼센트 정도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거면은 뭐 그 정도는 크게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한번 가이드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대출은 몇 퍼센트를 따지기 전에 내가 현금 흐름을 봐야 돼요. 내가 소득 수준을 봐야 돼요. 소득 수준. 이 정도 소득 수준 가지고 내가 갚아 나가는데 지장이 없겠다. 갚아 나가는데 지장 없어야 그만큼 대출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대출이 뭐 20%다 50%다 이런 걸 따질 게 아니고 내가 지금 현금 흐름이 얼마나 있느냐. 내가 매년 들어오는 소득이 중요하거든요. 매달 얼마의 소득이 들어와서 갚을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갚을 능력의 범위 내에서 하는 거예요. 퍼센트지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지금 벌어들이는 현금 흐름 캐시플로우를 보고 대출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에 맞게. 캐시플로우가 높은 데는 대출을 많이 받아도 되겠죠. 그러니까 뭐 무리하게 영끌을 한다든지 소득이 좋다 그래도 영끌을 할 정도로 대출 비율이 커진다 그러면 그건 당연히 지금 이런 장기 하락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죠. 절대 하면 안 되고 최근에 이란 전쟁이 뭐 사실 주식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시장은 매일같이 너무 상황이 많이 바뀌니까 이제 이런 걸 보는데 사실 부동산 시장도 가장 중요한 금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 이게 유가가 지금은 조금 뭐 안정되긴 했지만은 $100를 계속 넘나들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만약에 전쟁이 지금 생각한 것처럼 2-3달 안에 끝나면 모르겠는데 이라크 전쟁처럼 정말 몇 년을 가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유가는 어쩌면 $120나 $150를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배럴당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은 인플레이션이 우리나라에도 현실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금리 인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나타나게 되면 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이제 전쟁이 빠른 시일 내에 끝나야 이게 해결이 되는데 네네.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모든 게 유가에 연동돼 있는 산업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나라에. 그렇죠. 유가에.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지금 배럴당 뭐 110원, 150원 막 이렇게 돼버리면 과감한 인플레이션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환율도 따라서 올라요. 네네. 다시 말해서 원화 가치의 폭락이 계속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가 나타나요. 그러면 집값이 올라봐야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자꾸 하락하니까. 네네네. 달러로 계산한 건 오른 것도 아닌 거가 되는 아니죠. 거죠. 예를 들어서 이란 같은데 전쟁 나기 전에 어떤 상태냐면은 이란의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했어요. 화폐 가치 지속적으로 하락. 그렇겠죠. 반값 반의 반값 막 됐단 말이에요. 화폐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네네.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반값으로 하락했는데 집값이 1-20% 올라봐야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화폐 가치의 하락이 가장 우리나라에 위험하고 이게 이제 환율의 상승이죠. 환율. 전쟁이 지속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면서 화폐 가치도 하락하고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지금 전 세계 보면은 달러가 그렇게 강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에만 지금 달러가 굉장히 강세거든요. 그 우리나라 산업이 아주 취약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쟁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자꾸 더 하락할 것이고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나중에 디플레이션의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바라시겠지만은 전쟁이 어떤 식으로든 빨리 좀 종결이 되기를 좀 바라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여러 다각도로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출 목적을 속여가지고 부동산 투자를 하면 사기죄로 처벌하겠다라고 하는 등 뭐 투기 시장에 대해서 투기 세력에 대한 어떤 억제 이런 의지를 강력하게 보이고 있는데 정부의 이런 의지가 한국의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에는 정말 잡을 수 있을 거냐. 요거 이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까지는 뭐 잘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부동산 불패 신화를 이번에 확실히 꺾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이제 정부의 의지에 달려 있는 거죠. 대통령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대통령은 지금 적이 많아요. 적이 많아요. 주변 참모들을 다주택자들이 되게 많아요. 참모들이. 그러니까 적이 많은 거잖아요. 주변에 참모들조차도 이제 대통령도 자기 집을 내놨잖아요. 그럼 결연한 의지를 보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정책은 전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 부동산 값은 잡을 거라고 봐요. 잡을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안 잡으면 우리나라는 나중에 경제가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려요. 지금보다 거품이 더 껴잖아요. 우리나라가 일어설 수 없는 지경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제가 부동산 가격의 하락을 자꾸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 경제가 절단나는 거예요. 다른 나라를 봐가지고 경제가 절단난 나라들을 봤잖아요. 제가. 이런 나라들이 왜 절단 났느냐. 정부가 거품을 계속 키워왔기 때문에 절단 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정부에서 억제 정책을 계속 피는 거는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이러한 것들이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국가 경제를 위해서. 국가가 완전히 나락으로 빠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지속적으로 그런 정책이 지속될 거라고 보고 부동산 가격을 하락을 지속적으로 시킬 거라고 정부의 정책에 있는 저는 성공할 거라고 봐요. 성공 안 하면 나라가 나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걸 정부에서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방치했다가는 우리나라 경제가 일어설 수 없는 지경까지 갈 수도 있겠다. 이런 걸 인식했다는 점에서 저는 이번 정책이 저는 잘한 거라고 보고 있죠. 네. 자, 오늘 여러 이야기들을 박사님 얘기해 주셨는데 끝으로 부트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뭐 올해 좀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라든지 또 조언이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은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전쟁, 이란 전쟁,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아직 안 끝나고 있어요. 네네. 이런 전쟁 상태에서 환율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제 부동산 값을 수요 억제하기 위해서 이제 보유세 카드를 꺼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도 이번에 집가 상승만큼 올랐지만 보유세 카드도 꺼내려고. 그러면 이제 기득권자들이 어느 정도 내려놔야 돼요. 자, 보유세가 높다고 해서 아우성 칠 게 아니라 내가 그 집에서 살 능력이 도저히 안 된다. 그럼 집을 옮기면 되는 거예요. 옮기면. 그럼 보유세 카드를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놔야 기득권자들이 기득권을 포기해야 되는데 기득권을 포기 안 하려고 그러죠. 네네. 불로소득은 많이 챙기고 보유세는 안 내려고 하는 게 인지상정이잖아요. 전부 다 그게 인간의 욕심 아니에요. 네네. 집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러나 기득권자들이 좀 내려놔야 네. 국가 경제가 살 수가 있다. 더군다나 이런 전쟁통에서는 우리나라 화폐 가치가 지속적으로 하락한 상태에서 부동산 값만 올라가지고는 우리나라가 일어서지 못하는 그런 지경으로 갈 수 있다. 그래서 기득권자들이 보유세를 높인다고 해서 아우성 칠 게 아니라 이번에 종합부동산세 세금이 50% 올랐다고 해서 뭐 세금 폭탄이다 하고 아우성 치더라고요. 그런 아우성이 아니라 그거는 불로소득이 그만큼 올랐기 때문에 세금이 조금 오른 거예요. 근데 앞으로 보유세 카드를 꺼낸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기득권자들이 보유세를 올리는 걸 받아들이고 대신 양도세나 다른 소득세를 좀 낮출 수 있는 세제 개편 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기득권자들이 양보를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서동기 박사님 모시고 경제 상황 그리고 또 부동산의 시장 또 보유세 정책 뭐 이런 것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부트풀 구독자분들에게 서동기 박사님 여러 가지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박사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